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제 얘기했듯이 오늘 과학기술 지문 하나, 그 다음에 앞에 주제통합 지문 하나 좀 읽어볼 건데, 자, 5, 6페이지에 있는 지문부터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일단 분석 자료나 이런 것들 기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여기는 요 기술 지문이 수능 특강 지문의 연계 지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은 연계 체감, 독서 지문에서 연계 체감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지문의 내용을 다 기억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지? 다만, 이 5, 6페이지에 나오는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 또 소리, 그지? 요런 어떤 개념들이 나오니까, 진동, 주파수, 파장, 요런 개념들은 줄곧 나왔단 말입니다. 평가원 지문에. 그래서 뒤에 음영 나오고, 주파수 나오고 할 건데, 그런 것들에 관계해서 너희 좀 반응 좀 잘 해줘야 돼. 그렇지? 자, 그리고 1문단부터 한번 읽어볼 건데, 자,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1문단. 자, 소리, 특히 음악을 저장하는 방법은 축음기에서 시작해서 매체 발명과 발맞춰서 많은 발전을 이뤘답니다. 그래서 축음기의 원리는 간단하대. 간단하게 해놓고는 사실은 요 1문단 내용이 지금 우리 어디에 수능 특강에 연계가 됐던 거거든. 자, 그래서 이 축음기의 원리가 뭐냐면 끝부분에 날카로운 바늘을 이렇게 장착한 원뿔형 나팔이 있어. 이거 내가 수업을 좀 그려줬던 것 같은데, 그치? 자, 그래서 나팔을 준비를 해. 그러면 바늘 아래 섬세하게 긁히는 회전판을 이렇게 놓는 거야. 회전판 놓고, 자, 이때 이제 우리는 이 나팔에다 대고 소리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이때 이 소리가 이제 뭐로 바뀌면서 이 매질 통해서 진동으로 바뀐단 말이야. 이 진동이 이제 이 바늘로 그치 전달되면서 이 회전판이 돌면은 회전판에다가 홈을 만든다. 이런 원리거든. 그래서 소리가 저장이 돼. 이것이 초기 녹음기의 원리라고. 이게 지금 수능 특강 지문에 나왔던 요 내용, 내용이었고, 사실 말이 연계지, 실제로 이 문단부터 나오는 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비연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력으로 뚫어야지. 그래서 어쨌든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하는 거예요. 이후에 등장한 매체에서도 한동안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기록을 했었대. 그래서 나는 아날로그 형태로 기록하는 어떤 방법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문단 첫머리에 현재는 이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초기 축음기에서 저렇게 했고 한동안 그랬다가 현재는 이라는 게 적어도 지금은 이라는 게 지금 한정 짓는 거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 나와야 돼요. 뒤에. 그래서 소리를 디지털 신호, 즉 이진수로 이루어진 오디오 신호로 바꿔서 파일로 저장한다. 항상 우리가 과학기술 지문에 데이터 저장은 뭐로? 디지털 신호, 이진수 0 또는 1로 저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이제 머릿속에 이진법, 이진수는 있어야 된다고. 이거 모르고 수능 준비한다? 과학기술 지문 빈출이기 때문에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진수 0 또는 1로서 그렇지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 이진수에 따라서 그렇지 저장을 하는데, 이 이진수가 그렇지 우리 이 컴퓨터에서 저장 단위가 비트 수란 말이야. 비트 수 하나에 만약에 비트가 1이면은 이 말이 무슨 이진수로서 그렇지 0 또는 1이라는 한 개의 값이 저장된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비트가 그렇지 2야 두 자릿수라고 하면은 이진수로서 그렇지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2의 1제곱이니까 그렇지 여기 지금 이제 2비트니까 뭐야 이거 저네 2의 2제곱으로 드러낸다. 이게 경우에서 따지면 0 0 0 1 1 0 1 1 이런 식으로 좀 드러낸다는 거거든. 두 자리에 0과 1을 조합해서 그렇지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n자리 비트 수가 되면은 이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야? 2의 n승이 된다고. 그렇지? 자, 이런 경우에서 조합들 나오게 돼. 요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다. 자, 어쨌든 이때 한 파일의 오디오 파일 신호에는 모든 소리 크기에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 그래서 나는 요 문장에 너를 좀 헷갈리게 하지 않았나 싶어. 어쨌든 모든 소리 크기에 따라서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니까, 이게 모든 소리 크기라고 하니까 전체 그냥 이게 1데시벨이든 3데시벨이든 똑같은 비트 이렇게 착각할 십상이 아니야. 소리 크기에 따라서 뭐 하겠다고? 비트를 똑같이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이 파일에는 어떤 지금 신호에는 데시벨이 1,
그 다음에 2, 4라는 데시벨 소리 크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1에는 지금 뭐 2비트, 2에는 3비트를 줬어. 다르지. 그런데 4비트일 때는 자 4 또는 4를 할당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인즉슨 소리 크기가 같으면은 비트 수를 같게 준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데 이 문장에 대한 이해를 그냥 소리의 크기 상관없이 비트 수는 똑같 이렇게 생각했으면 다 작살난다 뒤에. 자 그래서 어쨌든 소리 크기에 따라서 자 5페이지 6페이지 하고 있어. 자 비트를 할당한다. 그치? 이렇게 봐야 돼.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 소리 크기에 16비트를 할당한답니다. 어쨌든 자 각 소리 크기에 16비트를 할당하는 16자리 지금 준다는 거거든. 그래서 소리 크기에 따라서 16자리의 미진수 값을 뭐 한다고? 달리한다. 아, 그래서 이 소리 크기, 그치? 자, 어쨌든 이 비트에 자리수는 똑같이 준다 이거야. 자리수는. 그치? 다만 소리 크기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는 뭐야? 미진수는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나? 자 그리고 각 소리 크기에 할당되는 비트의 개수가 늘면 즉 다시 자 비트의 개수가 늘면 뭐하다 즉 아날로그 원음에 가까워진다니까 이걸 우리가 국어적으로 좀 표현하면은 원음의 어떤 유사성 원음과의 유사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이 지문은 증감 정보였던 지문이었어. 이런 것들 많이 적혀있어야 되는데 안 적혀있으면 좀 어렵지. 자 다음 자 그런데 오디오 파일은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에는 데이터 양이 데이터 양이 우리 그 이제 과학기술 지문에서 데이터 양이 비트 개수입니다. 16비트 좀 많은 거라고. 많은 16자야 얘들아. 그럼 이 순서로 표현해주는 게 2의 16제곱인데 2의 16제곱 우리가 막 너무 많이 큰 수잖아, 그렇지? 내가 계산 못하겠는데 뭐 2의 10제곱이면 1026이고 8이고 그렇잖아. 거기에 또 계속 2를 6번 더 곱하니까 얼마 큰 값이 됐어. 어쨌든 간에, 자, 너무 커지면 지금 뭐 한다고? 데이터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송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뭐 해야 돼? 압축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비트 수를, 그치? 자, 이 데이터 수를 줄이는, 그치? 압축을 통해서 저장 또는 전송하는데. 그래서 너희가 띄워야 되는 게 원래는 2문단 정도에 나왔어야 됐다고. 뭐가? 내가 항상 기술 지문 할 때마다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방법, 과정 이런 게 지금 바로 나와줬어야 되는데 1문단에서 지금 뭐 하다 보니까 소리는 이렇게 저장해 왔어 라는 빌드업 하다 보니까 1문단 날려먹었고 2문단에서 이제 뭐 한다고? 좀 여기 좀 2문단에서 그치? 자 마지막 즈음이 돼서야 디지털 신호는 이렇게 지금 이제 저장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압축이라는 과정이 필요해 라고 지금 던져주면서 이제 압축의 과정, 압축의 방법, 압축의 원리를 설명해 주셨잖아. 요게 잡혀야 된다. 자, 그 다음 3번 봐.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디오 신호 압축에는 지각보화라는 것을 이용한다. 지각보화는 구체적 S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자, 그에 대한 답. 그래서 지각보화. 그럼 지각보화는 또 뭔데? 자, 보니까 지각보화란 청각 특성에 따라서 감도가 낮은, 감도라 우리가 감지하는 정도겠지, 그치? 자, 낮은 소리를 제거해서 오디오를 압축해, 신호를 압축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자, 다시, 뭐를 활용한다고? 청각 특성을 활용을 한대. 그래서, 감도가 낮은 친구는 없애면서, 그치? 압축하는 방법. 그럼 다시 여기서 우리는 또 뭔데? 청각 특성은 또 뭐가 있느냐, 그치? 요게 변수일 거니, 보라이어블. 자, 그래서 이때, 지각보호화에서 이용하는 청각 특성에는 자, 두 가지가 있대. 첫 번째, 최소, 이거 사실 띄어쓰기 좀 줬으면 좋았을 거야. 이거 좀 소리 얘기하잖아, 얘들아. 너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읽으려고? 최소, 가청, 강도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데, 이걸 최소, 가, 청, 강도, 이지. 씨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씨발, 평가한 새끼들 띄어쓰기 좀 해주지. 존나 찌질한, 어쨌든 간에, 최소, 가청, 강도, 이렇게 하자고. 최소, 가청, 강도, 우리가 가청, 들을 수 있는 거거든, 이게 가청이라는 게. 그치? 그러니까, 최소니까 우리가 최소 값으로 들을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봐야 되겠지. 아니나 다를까, 뒤에, 자, 한번 차폐도 있어. 차폐도 들어가서. 자, 그래서, 최소 가청, 강도라는 친구는 조용할 때, 또 상황을 좀 주네. 자, 조용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감각 인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 이거는 조용할 때, 뭐 다른 소리가 없을 때, 그치?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 사실 이거 수업 때문에 적는 거지. 증감 정보 외에는 이렇게 굳이 적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체크만 해두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봐봐. 최소 가청 강도보다 큰 소리, 보다니까 비교급이 같은 부등식 같은 것도 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 그냥 편의상 최라고 좀 해볼게. 최소 가청 강도보다 만약에 큰 소리가 있다면은, 그치? 자, 그 큰 소리는 이제 뭐야? 그 소리 크기의 최소값보다 좀 큰 거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당연히 이제 어떤 째? 이무에 내가 알파라고 그냥 잡을게. 요거는, 자, 가청이 가능합니다. 그치? 그런데 반대로 여기, 최소 가청 강도보다 뭐야? 작은 소리는, 즉, 소리가 조용할 때 들을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인데, 그거보다 작은 소리래. 들을 수 있겠니? 그렇지.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를 굳이 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 최소값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었다면, 최소값보다 커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고, 최소값보다 작으면, 들을 수 있는 최소값보다 작으면 못 듣는 거, 이렇게 읽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 이제 크게 이렇게 느낄 필요는 없었는데, 이 최소 가청 강도, 이게 조금 나는 읽으면서 이 새끼들한테 좀 분노를 했다고. 어쨌든 간에, 자, 최소 가청 강도는 주파수별로 그 크기가, 자,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이미 그 값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그래서, 자, 최소 가청 강도는, 자, 주파수별로 그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보니까 이런 예를. 1000Hz부터 10,000Hz 사이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로 들을 수 있지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 자, 헤르츠가 주파수예요. 그치? 자, 주파수하고 최소 가청 강도의 관계를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 캐치를 했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주파수가 지금 1000부터 10,000Hz, 이게 높은지 낮은지 모르겠어. 근데 그 다음 지만 다음에 100Hz 이하라는 지금 조건을 주니까 1000이나 10,000Hz는 좀 높은 주파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높은 주파수에서는 봐봐,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다. 가청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이 말인즉슨 결국 최소 가청 강도라는 최소값의 그 기준이 높다, 낮다. 무슨 뜻이야?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최소값이 지금 뭐야? 아주 작기 때문에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야. 그 리미트가 작기 때문에. 이해돼?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을수록 최소 가청 강도는 낮은 거야. 아니 높은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다. 낮은 거야. 그치? 주파수가 높을수록 낮다고. 반대로 관계. 그치? 반대로 봐봐. 1100Hz 이하의 저음 주파수가 낮을 때는 훨씬 뭐여야? 큰 소리여야 들을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최소값이 높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높다는 거지. 그 리미트. 우리가 흔히 과학 지문, 기술 지문에서 우리 우리 생각나. 역치라고 하잖아. 그치? 어떤 행위가, 그치?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값. 그치? 역치가 높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좀 활용한다? 몰라 상관없어. 어쨌든 이 지금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다. 근데 자, 저음에서는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주파수하고 최소 가청 강도가 이런 관계구나를 이걸 도출했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한 개 더. 자, 100Hz 이하의 저음이라는 정보를 던져줬어. 그럼 상대적으로 1000Hz부터 10,000Hz 정도는 뭐라고 봐야 돼? 고음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주파수는 또 뭐다? 음역하고 비례관계니까 나는 그냥 음역이라고 적을게요. 음역대라고 해서 옥타브 있잖아. 옥타브 얘들아. 그치? 고음 정도. 이런 거. 자, 그래서 요런 지금 정보를 줬어요. 자, 근데 아직은 우리가 뭐야? 압축하는 하우의 방법 안 나서 왜? 이 청각 특성을 활용해서 압축한다 했지, 그치? 그러니까 청각 특성을 지금 설명하느라 아직까지 압축의 방법은 나오지 않았어. 그치? 그리고 4문단 당연히 이어질 내용은 뭐겠어? 첫 배단 얘기 하겠지. 그치? 자, 청각 특성 두 번째. 한편. 자, 큰 소리로 인해서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을 우리는 차폐라고 한답니다. 자, 차폐의 개념인데, 그래서 얘는 큰 소리 때문에, 이거 데시벨 얘기하는 거야. 작은 소리가 안 들리는 현상이야. 자, 그래서 이때 차폐를 일으키는, 즉 작은 소리를 잡아먹는 이 큰 소리를 무슨 차폐음이라고 부릅니다. 차폐음. 자, 그래서 이 차폐음을 자, 개념도 좋고, 그 다음에 요 다음 문장. 그러니까 이거
국어의 약간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봐봐. 두 소리의 쪽, 여기서 말하는 두 소리는 큰 소리와 작은 소리를 얘기하는 걸 거야. 마치 갑자기 나오진 않을 거라고. 두 소리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가깝다라는 것은 그의 간격, 즉 그의 차이가 작을수록 이렇게 읽어야지. 안 그래? 자, 그러니까 차폐가 쉽게 일어난다. 이것도 중간중간 적어야지. 자, 차폐라는 것은 보니까 두 음의 그치? 자, 주파수 차이가 작을수록 쉽게 일어난다니까 차폐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치? 높아진다. 반비례 관계다. 그죠? 작을수록 잘 일어나. 아니? 그러니까 두 소리의 그치? 자, 음역, 즉 주파수지 데시벨이 아니야 얘들아. 요걸 잘 구분했었어야 된다고 지금. 자, 그리고 주파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주파수 차이가 나면 차폐 발생 가능성은 낮아지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이거 증가정보로 가야지.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시험지를 들고 오라고 했던 이유가 증가정보, 나도 그날 12시 반에 시험지 풀리자마자 바로 읽고 뽑아서 풀었는데 바로 그냥 옆에 증가정보가 같은 거 적잖아. 너희가 실제로 적었냐, 난 보고 싶어서 가져오라고 한 것도 있는데 적은 새끼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거 나오면 좀 적으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을 임계대역이라고 한다라고. 자, 다시 임계대역이라는 또 새로운 개념의 등장인데, 자, 임계대역이라는 게 아까 일단 이제 이 차폐라는 것이 그치? 주파수 사이가 최대한 지금 뭐야? 자, 작아야, 그치? 자, 일어나는 것이고, 크면은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임계대역이란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자, 어느 정도 범위까지, 그치? 예를 들어서 높은 범위 어느 정도까지, 낮은 범위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그럼 뭐가 되는 거라고? 요 정도의 지금 이제 차이까지는 뭐가 일어난다고? 차폐가 일어난다. 그런데 요 지금 자, 주파수를 기준으로 범위를 넘어서는 예를 A라는 소리가 있어. 이제 이 소리는 지금 이제 이 범위를 넘어서는 차이기 때문에 차폐가 발생이 안 돼. 주파수 차이가 크니까 차폐 발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범위는 결국 차폐가 일어날 뭐야? 범위. 그러니까 임계대역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너희들이 딱 읽었을 때 범주를 맞춰주면은 아, 이것은 차폐가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 범위를 벗어나면 차폐가 안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그새 상한선, 하한선을 이렇게 표현하는 개념이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높게는 어디까지, 낮게는 어디까지. 이제 요 정도 차이까지는 차폐가 일어났는데 요 차이를 벗어나는 A라든지 또는 밑으로 요 차이를 벗어나는 것이 B가 이제 있다면 이때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차폐음과 이 차폐음과 B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너희들 좀 접근해줬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문의 길이는 내가 어제처럼 뭐 이제 연계를 분석 이런 얘기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너희들 연계 체감도 못할 뿐더러 어차피 비문학은 너희들 기본 피지컬로 좀 뚫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래서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이런 것들 좀 이제 최적화돼야 되는데 지문의 길이는 계속해서 요즘 이제 짧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번 지금 딱 구모를 기준 딱 봤을 때 문제가 너무 좀 이제 까다롭게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선택지 하나하나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문을 짧게 주면서도 그렇지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줘버리니까 사실상 지문이 긴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푸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문을 짧더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힘이 좀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읽어주고 연결해가면서 읽어주고 호흡해가면서 읽어주고 범주 맞춰가면서 읽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손만 그냥 까짝까짝까짝 하려고 하니까 머리로만 풀려고 하니까 될 수가 있냐. 가져도 열받네. 이해를 좀 하면서 하자. 이제.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장 낮은 저점, 그 다음 가장 높은 고점, 그 사이 구간을 임계대역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어쨌든 임계대역의 또 이 폭, 이 범위, 범주, 이 폭은 주파수 따라 다르대요. 자, 그러니까 역시 또 차폐음의 주파수라는 것이 임계대역의 폭을 또 결정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그 봐봐. 차폐음의 주파수가 즉 기준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그치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놈이 100이야 그치 그리고 자 이때 이
범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200까지니까 요 정도 100에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얘가 190 주파수야. 이랬더라고. 그러면은 200까지만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190 때문에 애매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폭의 이제 그 범위가 그렇게 결정이 요게 기준이니까라는 요거는 위에 이유가 그치 어딨노? 차폐면 주파수를 기준으로라는 말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차폐면 주파수 따라 그 폭, 그치 범위가 달라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더 늘 수도 있고 또 좁을 수도 있고. 맞지? 이미 했던 얘기라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다음. 그래서 고음에서는 저음에서보다 임계대역이 훨씬 넓다. 그러니까 고음 저음 갑자기나 주파수 따라 다른데 고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주파수와 이제 이 음역의 관계를 알고 있었어야 됐다는 거죠. 주파수 음역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 임계대역의 폭 이거 너무 좁아서 좀 그런데 내가 위에 좀 적을게. 자 임계대역의 폭은 음역 즉 주파수, 즉 고음에서는 저음에서는 훨씬 넓으니까 임계대역의 폭이 비례관계를 또 이루고 있구나. 그치? 고음 주파수 높을수록 넓은 거고. 그치? 자, 저음 주파수가 작을수록 그 폭이 좀 좁은 겁니다. 그래서 그 폭을 벗어나면 어쨌든 간에 자, 차폐가 일어나지 않겠지. 그치? 다음. 자, 그리고 이때 차폐를 고려한 자, 우리가 작은 소리는 묻혀서 안 들리는 자, 이 차폐를 고려한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은 리미트 차폐 문턱값이라고 부른다. 계속 지금 정보인 거야. 그러니까 이해하고는 할 자시고가 없지. 계속 정보가 관계들을 계속 주고 있으니까 얘는 계속 묶어가면서 읽어줘야 돼. 차폐 문턱값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최소값. 최소값 나왔잖아요. 아까 그 최소값은 조용할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지 최소값이었어. 실제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최소값은 차폐 문턱값이라고 부르네. 그치?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조용할 때 하고 우리가 실제로 들을 수 있는 자, 그 다음 지각보완 어쨌든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런 성질 뭐 얘기하는 거야? 최소값 증강도 차폐. 그치? 그 속에서 이런 지금 증강 정보들을 활용해서 뭐 한다? 압축한다. 이제 오문단에 이제 어떻게 압축할지 하우를 줄 거야. 그치? 이거 본격적인 내용은 오문단에 나옵니다. 오문단에서 이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뭐 한 거야? 3문단, 4문단에 걸쳐서 지각보호에 사용하는 청각 특성이라는 얘기를 해준 거야. 그치? 세팅이 좀 길었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5문단 한번 읽어볼게. 자, 지각부호화에서는 오디오 신호를 먼저 주파수에 따라 여러 개의 임계대, 아까 주파수에 따라서, 그치? 자, 주파수에 따라 또는 음역에 따라서 임계대역 폭이 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임계대역에서 최소 가청 강도와 차폐임을 고려해서 차폐 문턱값을 또 구한답니다.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 임계대역으로 나누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실제 들을 수 있는 그 음들을 그저 이렇게 구한대요. 자, 그 다음에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리을수록 나면 증가하는 거니까 자 보니까 또 줄게. 자 실제 자 우리 소리 크기 그 다음에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클수록 해당 소리 크기의 자 비트를 많이 할당하겠다. 그래서 비트 수 할당을 많이 하는 비례관계 하나 나왔고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실제 지금 소리 크기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이 최소값의 차이가 클수록 얘는 지금 뭐야? 조금 음질이 그치? 너는 고음의 어떤 음역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를 좀 많이 할당해서 손실을 낮춘다라는 말을 결국 뭐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아까 그 왼쪽 지문에 그치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원음에 좀 가깝게 그치? 이렇게 뭐 전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비트 개수가 많다는 것은 원음의 유사성이 높아진다는 정보를 이미 줬었거든. 그지? 요걸 가져온다면 그대로, 그래서 요음 차이가 클수록 어쨌든 고음일 거라서 많은 데이터 주고 비트 할당해서 원음에 가깝게 표현하는 거구나. 왜냐면 고음일수록 막 찢어지는 소리들, 좋지 않은 어떤 이제 그 음질에, 옛날 영상들, 그걸 보면은 음질이 안 좋아서 막 깨지는 그런 느낌이 날 때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지금 얘네 비트 수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고,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 차폐 문턱값 아까 뭐야? 실제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소값이었는데, 그보다 만약에 작은 소리가 있다면은, 이런 소리들은 뭐 하겠다고? 제거하는 거야.
안 들리는데 그걸 왜 살려? 그지? 실제로 우리 귀에 안 들릴 값이니까, 그지? 차폐문자 값보다 낮으면은 이건 완전히 제거하는 거야. 그래서 압축이라는 지각 보호라는 게 강도가 낮은, 그지? 이 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소리. 즉, 지각 보호하는 각 인계 대역마다 다른 개수의 비트를 할당해서 소리 품질 저하를 최소화. 즉 뭐야? 비트 할당 많이 할 땐 많이 하고 안 줄 땐 안 주고 해서, 그지?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압축해. 그지?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술이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지문의 길이만 놓고 봤을 때는 별로 안 길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막상 이제 분석 한번 이해를 하려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거 사실 앞에 있는 3개 지문보다 훨씬 더 정보량이 많은 편.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머릿속으로 다 조합이 안 되거든. 너희들 머리를 너무 믿지 말라고.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다고. 그러니까 정리 같은 거 감시 읽으세요. 알겠지? 자, 14번 문제 한번 볼게. 그래서 14번 되게 좀 독특한 패턴이긴 했는데 이거 사실 뭐 하는 거야, 이거? 내용하기, 내용이야. 전개 방식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치? 전개 방식 겸 내용 좀 곁들여지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뭐 1, 2문단, 뭐 2문단 또는 뭐 2, 3문단 이렇게 관계를 짓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뭐 크게 뭐 내용이 그렇게 막 주목이 되는 그런 질문은 아니었거든. 그래서 3번을 좀 보시면 2문단에서 소리 크기, 그래서 뭐 크기에 따라 이렇게 비트를 할당하는 자릿수를 갖게 해주고, 뭐 그 이제 안에 있는 데이터, 그치? 좀 다르게 준다, 뭐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3문단에서 청각 특성을 각각 조합하는 이 2가지 변수를 각각 지금 변수라고 했거든, 그치? 자, 그리고 두 변수의 관계를 이해했다? 아니, 소리 크기, 그치? 비트 할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이 지각보의 청각 특성에 따라 최소 가청강도, 차폐에 따라서 뭐 비트 개수 다르게 하고, 그 다음 주파수에 따라 최소 가청강도가 다르고, 그 다음 인계대역, 주파수, 그 차이, 뭐 차폐문 떡값, 이런 것들 지금 얘기를 했지. 얘네 둘 사이에 지금 관계를 얘기했던 건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첫 번째 14번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 자, 15번 문제. 그래서 윗글을 이해한 내용. 자, 1번에 초기 녹음기잖아. 그런데 어떻게 밑에 디지털 신호가 나와? 맞지?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봐봐. 상위 범주, 녹음기가 있어. 자, 그리고 초창기는 뭐 했다고? 자, 축음기에다가, 이거는 내가 필기를 따로 안 한 게 너희들 머릿속에 잡혀 있었어야 되는 개념이야. 봐라. 축음기에 저장을 했는데, 이거 무슨 형태였다고? 아날로그 형태라고 했어. 그렇게 어느 정도는, 그치? 지속이 되다가, 이제는 컴퓨터에 저장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야. 오늘날, 현재는. 맞니? 그래서, 자, 오디오 파일로, 그치? 저장을 하려고 할 때는, 이때는 지금 뭐가 되었다고? 디지털, 그치? 신호의 형태로 저장된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녹음이라는 상위 범주에 찢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축음기와 오디오 파일은, 그치? 본질적으로 좀 뭐가 달라? 범주가 다르단 말입니다. 상위 범주에서 찢어 나오면서, 구분이 되는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A와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후술된 내용을 B라고 지금 묶어놨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평가 제일 좋아하는 오답 구성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2번에 축음기의 판에 새겨진 홈은 오디오 신호의 이진수와 달리 저장돼서 판에 새겨진 홈 오디오 신호의 이진수 같은 지금 뭐야? 그래 이게 방법이 다른 것이지 같은 목적 결과를 그치 가져다 준다고 녹음 그치 저장 그치 그러니까 달리라는 말이 안 되지. 방법은 다를지라도 목적 결과는 같다고. 다음 3번에 파일로 저장된 압축 전의 오디오 신호는 압축 전이야.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래 지각 보호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오디오 신호는 자 소리 크기마다 할당된 비트의 개수가 동일한. 그러니까 소리 크기마다 그지 그 자릿수 그지 비트 할당된 자릿수 같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건 전이니까. 후였다면 뭐 할까? 소리 크기에 따라서 그지 아까 그래 차폐문턱하고의 차이에 따라 비트 할당을 다르게 했단 말이야. 압축을 할 때는. 근데 압축 전이니까 그때는 비트 개수가 지금 동일하다는 거지. 압축 전. 그래서 이런 조건들 줄 때, 그지 과학기술지문에서 뭐뭐 하기 전, 뭘 시행하기 전, 적용하기 전, 적용한 후 이런 것도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알겠지? 자, 적용한 후였다면 동일하면 안 되겠지. 그지? 여기 따라 달라지니까. 다음 4번에 비트 많이 사용해서 저장할수록 적합하지 않다고. 비트가 많다는 건 데이터가 많다는 거야. 그지? 그렇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거야. 5번에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때 소리의 품질 저하가 최소가 되도록 오디오 신호 금방 내가 뭐라고 했어? 상위 범주 녹음에서 파생됐지만 오디오 신호는 B라고 봤을 때 아날로그 신호는 뭐라고? A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이제 1번, 5번 찍었으면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인데 자, 1번 볼까? 가장 적절한 것. 최소 가청 강도가 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최소값이 아니고 최소 가청 강도는 조용할 때 그치? 소리 크기의 지금 최소값이니까 이거는 주파수가 아니고 소리 크기. 이제 음역, 주파수였으면 음역, 이거는 지금 소리 크기잖아, 데시벨. 맞지? 이게 범위가 달라요, 범주가. 다음 2번에 임계대역의 차폐음의 주파수와 그것보다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에 여기 되게 낚시질 하는 거죠. 혹시 2번 찍은 친구 있나? 2번을 찍었다면 요거 때문이야. 이게 이 임계대역이라는 게 높은 그지? 이 지금 뭐야? 고점하고 낮은 저점을 포함하는 개념이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것보다 지금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이라고 했다. 높은만 들어가면 안 되고, 자, 이 차폐면 주파수를 기준으로 뭐야? 가장 높은 주파수와 가장 낮은 주파수. 네, 그치? 그 폭 구간대를 우리가 임계대역이라고 불렀잖아. 이거 정의를 너희가 제대로 잘 못 잡은 거지. 개념 정의를. 높은만 들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자, 3번에 저음에서는 최소 가청 강도가 큼을 별 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가 판단하려면, 봐봐, 말이에요. 자, 최소 가청 강도가, 그치? 자, 이 주파수와의 관계를 너희가 지금 아까 몇 문단이었지? 3문단이었나? 3문단 봐봐. 3문단 밑에 세 번째 줄에 예를 들어 문장을, 자, 1000Hz부터 1000Hz 사이 구간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로 들을 수 있지만을 최소 가청 강도하고 주파수의 관계로 이제 치안해서 읽은 친구면은 이 문제 그냥 가볍게 넘어갑니다. 근데 약간 읽으면서 이런 것들 지금 뭐 하지 못했다면, 수학적 모델링 못했다면 16번에 3번 선택 같은 경우는 아씨 모르겠는데 남겨두면 이렇게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감으로 수식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다시 저음이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 얘들아? 주파수가 낮. 그치? 그러니까 주파수가 낮다는 것은 최소 가청 강도가 뭐 하는 거라고? 높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 요까지는 괜찮아. 그치? 그리고 큼으로 가지고 요거는 인과로 좀 묶이는 것 같은데 보자. 임계대역 또한 고음의 임계대역보다 넓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여기서 지금 너희들 맡아가지고 한번 피청했을 것이고 뒤에 있는 요거는 근데 판단하기 좀 쉬웠을 거야. 자, 그러니까 요거를 빠르게 좀 넘어갔다 하면은 오른쪽에 임계대역 또한 고음의 임계대역보다 넓다. 좀 저음과 고음의 임계대역 비교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임계대역은 결국 뭐야? 주파수하고 또 비례관계였다. 그치? 고음의 임계대역보다 저음이 더 넓다라는 것은 그치? 말도 안 된다. 맞나? 그래서 일단 요게 지금 이제 큼으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인과적으로 묶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에 있는 요 지금 정보를 수학적으로 지금 계산을 할 수 있었던가 또는 이제 판단할 수 있었던가 플러스 그다음 임계대역과 음역 주파수의 관계를 너희가 판단할 수 있었던가 그치? 근데 만약에 앞에 판단이 잘 안 됐었더라도 저음과 고음의 임계대역을 비교하면 고음이 더 넓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3번쯤 안 된다. 4번 선택지. 자, 임계대역 내에서 큰 소리로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가 아니고, 큰 소리로 인해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까지가 우리가 차폐고, 그때 그 큰 소리를 차폐음이라고 하지, 작은 음이 아니고. 4번 찍으면 곤란합니다. 정답 5번이지. 자, 차폐음과 어떤 소리의 주파수 차이가 임계대역의 폭보다 크다는 건 결국 뭐야? 이 범위를 벗어나버린 것이. 그치? 자, 그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것은 그건 뭐야? 주파수 차이가 크다는 것이고, 차폐 발생 가능성이 뭐야? 낮다는 겁니다. 낮다는 건 곧 뭐다? 차폐가 결국 일어나지 않는 0으로, 그치? 수렴한다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할 거라는 거지. 요거 지금 찾았나 그러면 주파수 차이.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증감 정보들 다 써먹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여러분들 어렵게 느꼈다고 나는 얘기를 들었는데, 쌤이 봤을 때는 16, 15 이런 애들보다 17번이 더 쉬웠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하고 빼고만 잘하면 되는데 자 봐라 1번 선택지 자 A가 포함된 임계대역에서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일단 차폐가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판단 해볼 필요도 있겠지만은 내가 일단은 자 서술로 한번 끝까지 봐봐 A를 들을 수 있겠고 자 이건 지금 임계대역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지 소리를 좀 압축하는 지금 그런 과정이란 말이야. 맞아? 자 이런 과정에서 A를 들을 수 있겠군. A를 들을 수 있으려면 소리의 크기가 차폐 문턱값보다 뭐 해야 돼? 차폐 문턱값보다 커야 돼. 즉 소리 크기가 차폐 문턱값보다 작으면 제거돼서 들리지 않는다고.
준서야, A 지금 소리 크기 30이지. 차폐문턱값 38이지. 실제 소리 크기가 차폐문턱값보다 작아요. 그럼 이 소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거됩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맞아? 2번. 자, D가 포함된 임계대역에서는 자, 차폐가 일어났으므로 모르겠을 때 나오고. 자, 서술을 보라고. D를 들을 수 없겠군. D는 지금 어떤 상황인데? D는 실제 소리 크기 차폐문턱값보다 그치? 크니까 들려 안 들려? 들리지 제거가 안 될 거니까. 비트 할당할 것 아닙니까? 맞아. 그러니까 얘는 들을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요런 평가 조항, 요런 자, 앞에 있는 요런 이제 마치 얘네들이 결정적인 변수일 것처럼 깔아놓고는 뒤에를 설명을 하는데 사실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거든. A를 들을 수 있냐, D를 들을 수 있냐, 이런 것들 지금 뭐 하는 거니까. 이거 좀 숫자 계산해가지고 그지 뭐가 더 크고 작으냐, 요거 지금 비교하는 거였단 말이야. 되나? 3번 봐. 3번 찍은 친구 손 들어. 3번을 왜 찍었냐? 1번 선택지 판단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지금. 왜? 자, A, B는 소리 크기가 같대. 30, 30으로 같대. 압축할 때 두 소리 크기에 같은 개수의 PT가 할당되겠고. 자, 3번 왜 틀렸냐? 너희가 논리적으로 판단해봐. 금방 우리는 1번 선택지를 읽고 왔어. 1번 선택지 읽고 왔다고? 1번에서 A라는 소리는 저장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제거됩니다. 압축 과정에서, 그지? 압축 과정에서 비트를 할당하려면 소리가 존재해야 되는데, A는 애당초 뭐 해버린다고? 제거하잖아, 얘들아. 근데 어떻게, 같은 개수의 비트는 비교하면 어쨌든 A가 비트가 할당이 되는 상황이 지금 갖춰져야 되는데, A는 애당초 제거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비트 할당이 안 된다고요. 안 그래? B는 되겠지. 그지? 얘는 차폐 문턱값보다 크니까, 소리 크기가. 그런데 A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애당초 성립이 안 되는 지금 상황. 되니, 1번만 제대로 1, 2번에 있는 요건, 그지? A를 들을 수 있, D를 들을 수 없. 얘네들을 잘 판단하고 내려서 1, 2, 3은 가볍게 오는 거야. 자, 4번에. 이것도 봐봐. A, C의 차폐문턱 값이 같으므로라고 지금 주는데, 이것도 마치 뭔가 결정적 변수인 것처럼 트릭을 주는 거라고. 왜 뒤에 뭐가 필요해? A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과 C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 임계대역의 폭의 변수는 뭐였어? 주파수라고, 주파수. 아니, 차폐문턱과 같은 건 아무런 지금 의미가 없다고. 맞지? 주파수로 비교하는 건데. C는 주파수가 1500이고. 그치? 그 다음에 A는 주파수가 150이잖아. 어떻게 같겠어? 안 그렇니? 이런 변수들을 좀 잘 이제 우리가 걸러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마치 너희들 막 괴롭히가 좀 보인단 말이야. 아니야. 뒤에는 수어를 잘 보세요. 이런 것들 비교도 잘 때. 변수를 가지고. 알겠니? 자, 그럼 정답 나온 거 5번이야. 압축할 때는 C의 소리 크기보다 D의 소리 크기에 더 많은 비트가 할당한다는 것은 결국 뭐다? 소리 크기와 차폐문턱 값의 차이가 된보다 더 크다는 거거든. 그래서 자, C의 소리 크기는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자, 차폐문턱 값하고 뺐을 때 25예요. 25. 그지? 뺐더니 25고 D는 지금 이제 소리 크기에서 지금 뭘 빼니까 차폐문턱 값을 빼니까 49입니다. 맞지? 그러니까 이 49인 D의 소리 크기에 그치? 소리 크기만 해서 차폐문턱 값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비트를 그치? 할당할 것이다. 비트 할당도 D가 더 많다라는 진술은 많이 정답 5번. 그치? 그러니까 15, 16보다는 17이 훨씬 더 수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지금 이제 기술과학 지문에서 변수를 제공하고 뒤에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거든. 그러면은 변수도 변수지만 이 변수는 트릭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평가원 지문에서. 뒤에는 설명 부분 한번 잘 봐줘. 알겠지? 그러니까 변수들 때문에 시간 좀 먹고 난 이거 좀 제대로 못 잡게 그것보다도 뒤에는 설명하고 무관한 경우도 꽤 물론 유관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설명만 가지고도 풀리는 경우도 많다 이겁니다. 맞지? 다 필요 없다.
이거를 뭐 찍고 풀고 못 풀고 이건 내가 봤을 때는 15, 16은 맞았는데 17번 틀렸다? 약간 귀찮아서 안 푼 거야. 그냥 딱 계산할 게 있고 숫자 보이니까 힘들어 보여서 그냥 겉질에 겁먹은 것이 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잠깐만 쉬었다가 앞에 주제통합 지문 한번 읽읍시다. 주제통합 2, 3페이지. 부실에 대한 작은 뭐. 자, 2페이지, 3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주제통합 지문인데 지금 인문지문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제발 상대적인 개념어들, 소수라든지 범주 분절. 범주가 층이 맞춰가잖아. 그지? 응. 그 외에 뭐 주제통합 지문이기 때문에 각을 읽고 낙을 읽고 이렇게 푸는 것들 좀 순서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번에 좀 문제 구성이 좀 봐봐 얘들아. 내가 지금 6문제짜리 주제통합 6문제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게 바란스가 맞게끔 결국 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자 9번 문제가 지금 어휘 문제 스몰 AB가 나오는데 스몰 AB 지금 어디 나오노? 나에 나온다, 나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6번, 7번, 9번이 나 단독 문제가 돼버렸어. 그지? 그럼 나머지 3문제는 무조건 뭐로 풀려야 돼? 나머지 3문제 다 뭐로 풀려야 되나? 가로 풀려야 됩니다. 특히 어떤 문제인데? 4번 문제. 그 다음에 8번 문제. 뭐 5번이야 가 단독 문제가 그렇다 치고 이 4번, 5번은 지금 어떤 문제? 가 하나가 지금 복합으로 나와 있는데 가 2개, 뭐 나 3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선택지랑 문제란 말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나 단독 문제 좀 3개 나오는 순간 이런 것들 무조건 뭐로? 가로 풀릴 수밖에 없다고. 너희가 시간이 정말 부족하면 이 2개 지금 다 읽을 수가 없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가나 지문 중에 하나만 가지고 그렇지 3개 이상은 좀 가져가겠다는 말인데 다 찍지는 말라는 거야. 이게 길이가 자 가와 나라는 2개 글이기 때문에 좀 길다 싶을 뿐이지 내용이 그렇게 막 어렵진 않단 말이에요. 다른 단독 지문들에 비해서. 그렇지? 그래서 다 버릴 바에는 좀 전략적으로 봐서 절반은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개 지문이라도 좀 이제 가볍게 좀 읽고 가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여기서 글이 있을 때 나가 있는 지금 뭐를 차라리 그죠? 어휘 문제가 있는 나 지문을 빨리 읽어버리고 3개는 가져가겠다. 이런 마인드로 좀 갔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아쉬움 좀 있다면 많이 다쳐지고 있다면. 자, 그래서 때로는 이런 전략도 좀 필요하다는 좀 얘기하고 싶었고 어쨌든 지문을 읽어내는 힘이 언제든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돼. 자, 요거 좀 염두에 두시고 1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자, 대중예술인 영화는요.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고 어쨌든 영화는 대중들의 취향, 서로의 영향을 받아왔대.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안 좋아하는 것들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홍콩 느와르 영화들 그지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그런데 사람들이 갈수록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그지 그러니까 느와르 총 쏘고 사람 막 주먹 깎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SF 영화들 막 등장하고 그런 취향 반영한다. 그래서 장르 영화들 대표적 사례로 특정 장르가 유행했다가 침체되는 그 다음에 전형적 관습이 형성되고 변형되는 거예요. 전부 다 다 이게 지금 취향이 반영된 거예요. 맞지? 그래서 1문단만 딱 놓고 이게 좀 짧아서 그렇지 그 다음 내용을 예측하는 그 힌트가 좀 부족하긴 한데 어쨌든 영화라는 것에 그렇지 변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가 보다 그치? 라는 것 정도는 그렇지 가능한 것 같아. 자, 그리고 이 문단 보니까 영화를 사회적 생산물로 간주한 지크프리트 크라카우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은 영화에는 대중의 취향뿐만 아니라 A뿐만 아니라 그럼 A 플러스 B입니다. 그치? 두 번째로 대중이 공유하고 취하고 있는 이념 또한 반영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크라카우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영화 전문가겠지. 평론가거나. 자, 어쨌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취향뿐만 아니라 이념까지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그 다음 문장 잘 읽어야 돼. 자, 그런데라는 문장 나오면 이런 이념은, 이런 이념 공유하고 있는 이런 이념은 영화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상대 이런 것들 잘 설정해가면서 읽으면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건 지금 어떻게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얘들아. 그럼 우리는 뭐야? 숨어 있다 또는 이면에 있다 이렇게 좀 적어놓고 가야 돼. 그치? 그래서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니까 대놓고 드러나진 않고 이렇게 숨어 있는 거구나라는 이면이나 어디 떠올렸다면은 여기 입각해서 이 범주에 맞는 워딩들을 짝짝 찾아 나가면 된다. 바로 크라카우에 따르면 영화는 드러내면서 동시에 숨기는. 그래서 말하는 숨기는 거야. 그래 이면이야. 그치? 자, 그래서 드러내는 건 분명히 있다면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아닐까? 이념이 아니겠지. 장난치가 하네. 이념은 아닐 거야. 그치? 자, 즉 사회에서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념은 영화에 다시 이면에 감춰지는 이념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다, 숨긴다, 이면에 감춘다 이게 다시 표현은 다른데 같은 말이잖아 얘들아. 안 그래? 그러니까 그만큼 인문예술 지문은 아까 우리 과학기술 읽었을 때랑 쌤 스탠스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마음과 만났을 때, 인문예술이다, 과학기술이다, 또 뭐 사회경제다, 이런 거 딱 읽어낸 방법들을 이렇게 빨리 최적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지문에 맞게끔. 알겠니?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불순 또는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런 이면들은 이면에 감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이라는 어딘가. 이미 정리를 했어. 그리고 크라카우는 영화의 표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모티프나 이미지. 그렇지. 이 이면이 있으면 상대와의 관점에서 뭐가 있어야 돼? 이면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표면이 나와줘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숨겨져 있는 거니까 당연히 겉으로 드러난 뭔가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무언가인 것이고 그럼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 가지고 읽었어야 된다. 그걸 여기서 지금 이제 모티프, 그 다음에 이미지라고 좀 표현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것들이 그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데 그 속에 지금 암시 결국 뭐야? 그래. 암시를 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상적 의미 같은 것들이겠지? 요거를 파악하면은 뭘로 갈 수 있다고? 이면으로 갈 수 있다. 그치? 그 이면에 감춰진 이념을 읽어내면은 그 이념을 통해서 사회를 이해하는 방법 이렇게 간다. 그래서 크라카워라는 사람은 이 영화라는 것, 그치? 자, 보니까 표면에 드러나는 이미지라는 게 있대. 그치? 내가 이미지를 표현하게 모든 걸 뺄게. 자, 이런 이미지 속에 감춰있는, 그치? 자, 암시를 풀어내면 어디로 갈 수 있다고? 이 면에 있는 이 염으로 갈 수 있다.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 잘 읽어내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입장. 순서상. 맞아? 그리고 이런 순서들 나오게 되면 인과적 진술 나오게 되면 순서 배분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잘 읽어두면 좋지. 다음, 그래서 예를 들어 1920년대 독일 영어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봐봐. 인문예술 지문은 기본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어때?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고. 그럼 뒤에 덧붙이는 내용은 뭐일 수밖에 없어? 구체일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항상 추상과 구체를 붙여나가니까 이것도 지금 뭐 해가면서 범주와 시각하면서 승이 맞춰가면서 읽어달라는 거야. 이거 봐라. 그래서 이제 표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이미지, 그 다음에 이면에 감추어진 이념, 그 다음에 사회 이해를 이렇게 좀 이제 생각 좀 다르게 좀 범주화 시켜볼게. 밑에 예를 들어서 20년대 독일 영화 반복해서 등장하는 밀실, 광인, 독재라는 걸 담은 이미지까지. 여기 이제 표면에 드러나는 거니까 영화 표면에. 자, 그리고 그것이 암시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뭐 한다고? 그 이면에 감추어진 뭐가 있다? 자, 현실 도피 또는 그치? 왕정 복고 요런 지금 뭐야? 이념들이 있더라는 거야. 맞니? 그러면은 결국 패전 이후에 독일 사회를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맞니? 범주 딱 맞단 말이에요. 이게 추상적인 정보이고 이어지는 팩트의 구체적인 정보니까. 아니 인문예술은 이럴 수밖에 없어. 너무 생소한 얘기. 추상적인 얘기. 그래서 여기는 광인, 밀실, 그치? 그다음 복고 정치, 왕정 복고, 독일 사회, 이렇게 간단 말이야. 딱 패턴 맞잖아요. 요게 조금 연습 좀 돼야 돼. 인문예술지.
알겠지? 그렇게 읽어내면은 처리할 정보가 아까 내가 지금 과학기술 지문에 2문단, 3문단 읽었을 때 여기 거의 한 반 페이지까지 꽉 채웠었거든? 사실 내가 지금 이건 수업도 이렇게 적는 것이지 정리할 거 그렇게 많이 없어. 이거 빼버리고서 요거밖에 하면 요거밖에 1문단. 아니? 자, 그리고 3문단인데 자, 크라카우어가 모티프나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그지? 표면에 담긴 그 암시를 그지? 풀어내면은 이념으로 가고 그런 이념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는 것으로 갔는데 자, 프레드릭 제임슨이라는 사람, 자, 또 다른 또 이제 그 견해를 가진 사람이 등장을 했어. 자, 어쨌든 인문예술 지문에서 또 우리가 하나 좁아야 되는 게 어떤 학자들 또는 어떤 학파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견해를 제대로 숙지를 해둬야 뭐 이 사람의 견해에서 비춰봤을 때 다음 사례를 분석한 적절한 것이라는 거지. 또는 다른 사람한테 비교하는 거거든. 뚫어낼 수 있다. 자, 보자. 제임스는 이 영화의 서사를 통해 영화에 반영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래서 어쨌든 자, 제임스는 나왔고 이 양반 지금 영화에 뭐가? 서사라는 게 있대. 서사, 이거 뭐 문학 시간에 많이 쓰지만 뭐 이야기 줄거리 이런 개념입니다. 그치? 자, 이 영화 서사에 지금 뭐가 반영되어 있다고? 현실이 반영이 되어 있대. 그치? 그래서, 자, 반영된 사회라고 할게. 자, 이 사회를, 그치? 자, 이 영화 서사 속에 녹여놓고, 영화 서사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 이 사회를, 그치? 총체적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지금. 자, 여기 지금 제임슨이라는 사람이 지금 센스인데, 그에 따르면요,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 어떻다고? 분산이고, 파편이. 그럼 다시, 위에서 분명히 영화 서사를 통해 반영된 사회를 무슨 이해? 총체적 이해한다 했거든. 총체적이란 너희들 좀 말이 어려워. 총체, 뭐야? 전체야, 쉽게 얘기해서. 전부, 전체. 그치? 합쳐진 형태.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 사회는 분산 파편이니까, 영화를 통해서 이것이 뭐야? 다시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는 거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회를 이해하는, 이게 나아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 된다고. 그 총체적인 양상이라는 것은, 자,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즉, 역사가 된 이후에야 파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오늘날의 사회의 특성은 그렇대. 그래서 분산 파편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뒤, 즉, 역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총체, 그치? 역사의 꼴, 총체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역사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과거를 존재하겠지. 자, 그런데 만약 지금 오늘날의 그치? 이 사회, 즉 현재를 역사처럼, 즉, 자, 위에 있는 자, 역사가 된 이후, 자, 조망할 수가 있다면 조망 바라보다 우리가 속한 사회의 총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자, 이 사회만 놓고 보면은 분산 파편이기 때문에 바로 총체가 안 돼. 그런데 이 현재, 이 오늘날 이 사회를 역사처럼 조망을 한다면 이 현재를 뭐 할 수 있다고? 총체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 뭐를 통해서 이끌어내겠다고? 결국 현실 세계를 그렇게 역사처럼 만들 수는 없을 거니까. 어디에서 그렇게 구현해내겠다는 거겠어? 영화지, 그 매개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쌤이 똑똑하고 쌤이 이런 걸 많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읽어봤을 때 이런 것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어야 된다고. 자, 즉, 제임스는 서사를 통해, 여기서 말하는 서사를 통해 영화의 서사를 통하는 이야기지. 영화를 하는 지인데, 수시에서 빠져서 또 영화의 서사입니다. 영화의 서사. 영화의 서사를 통한 이런 역사화의 가능성이 중요해. 그렇지. 실제 현실 사회를 역사처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 현실 사회의 어떤 이야기를 영화 서사 속에 녹여놓고 이 영화 속에 그 사회를 마치 뭐로 만들어 놓는 거야? 뭐처럼? 역사처럼 만들어 놓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사회를 무슨 이해? 파편 분산이 아닌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봐라. 서사는 사건을 회고적 같은 말 뭐야?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이지. 그치? 그 다음에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한다는 점에서 총체적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지? 역사, 그 다음에 회고, 이미 완료된 과거. 이런 식으로, 그치? 같은 층의 원인들 쭉 지금 이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역사화는 이게 미래를 다룬 SF의 경우에 또한 해당된다. 과거에 얘기하면 앞서 나왔던 역사화, 회고적 방식,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뭐하면 우리 SF 영화도 서사를 구성하면 사회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가능한 이런 얘기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5번 문제는 정답이 2번일 수밖에 없어요. 미래를 완료된 과거처럼 바라보는 방식. 그치? 이게 뭔데? 역사화, 해고적 방식. 다 같은 말이잖아, 결국에. 요 범주들만 딱딱딱 맞췄으면, 그치? 5번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혹시 3번 찍은 친구 있어? 자, 3번 찍은 친구 있다면, 내가 왜 3번 찍었는지 한번 내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어. 자, SF는, 자, 5번에 3번 선택지야. 현재 진행되는 사건이 미래에 완료되는 내용, 이 미래에를 빼버린 거야. 그냥 완료에만 주목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SF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뭐야? 미래를 다뤘기 때문에, 자, 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그지? 이 미래에 완료되는, 그래서 요거 지금은 안 일어난 거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야. 근데, 철저하게 지금 요거는 미래를 완료하는 게, 완료된 과거, 회고적 방식, 역사화, 그치? 요런 워딩들하고 범주를 맞춰줬어야 됐기 때문에, 미래에 완료되는 내용이라는 지금 층위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3번째 친구 있다면은, 완료되는 이 아닌 거지, 이미 완료된 이라는 이것도 과거형의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치? 그게 현재든 미래든 간에 어쨌든 과거처럼 표현하는, 그러니까 미래, 완료될, 그치? 완료되는 이런 식의 어떤 미래적 진술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치? 요거 때문에, 요거 그래서 내가 되게 찌질하게 된 것 같다. 3번 아이가 납치를 당하라고 지금 선택지 구성한 것 같고, 정답이가 좀, 오히려 이런 문제는 좀 단순하게, 그치? 요 범주만 딱 맞춰 나가겠다? 그래서, 과거처럼 바라보는,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이거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냥 찍었으면 5번 정답. 그치? 예. 자, 어쨌든 간에, 요렇게 지금 그림 끝이 났다라고 갔을 때, 일단 5번 단독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4번 한번 봐봐. 자, 적절한 걸 물어봤어. 자, 1, 2번 선택지 중에 답이 있으면 베스트인데, 일단 보자. 1번에, 영화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티프는, 자, 특정 시대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을, 자, 목적어 지금 넣어? 이념이잖아. 이념 드러나 안 드러나? 투명하게 안 드러난다고. 어떻게 이념하고 투명이라는 어디가 호응이 되냐? 1번 안 되겠지? 2번 봐. 자, 크라카우어는, 자, 독일 영화에 쓰인 밀실, 광인, 독재자들의 이미지에서, 그치? 아까 뭐야, 왕정복과 같은 뭐가? 그래, 이념들이, 그치? 이렇게 숨어있는 이 이념들이 드러나고. 그 이념을 읽어낼 수 있다면 사회를 뭐 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그 크라카우의 견해 아닙니까? 정답 2번이지. 3, 4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4번에 2번, 5번에 2번, 그 다음에 8번 봐봐. 자, 8번에, 자, 보기, 지난주 개봉한 SF 영화 땡땡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자, 영화 속 미래 세계는 두 구역이 있대. 두 구역. 자, 첫 번째 구역이, 저기 허공의 도시로, 그치? 자, 떠있는 그런 도시인가 봐. 첨단 과학기술이 집합된 거대한 우주선 같은 공간. 지상, 이제 그 하늘에 반대되는 그치? 땅에서는 무너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자, 이 두 구역. 허공의 도시는 이러하고, 지상은 이러하다라고 지금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표면적으로 줬잖아, 얘들아. 안 그래? 이미지란 말입니다. 그치? 그리고 그런 이미지 속에 담겨있는 암시를 뚫어내면 이념 들어가는 것이고, 이념 파악하면 사회 이해인데, 자, 밑에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 자, 1번 소리 한번 봐봐. 보기에서 지상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라고 언급했어. 그치? 자, 뒤에 후술된 거 봐라. 가에 따르면,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내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 결과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게 지금 이미지를 지금 뭐 했다고? 자, 손대점 뼈. 자, 이렇게 언급한 것은, 즉, 이미지 제시의 지금 의도에 대해서 얘기할 것처럼 얘기해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내서 사회를 이해한 결과, 즉, 사회를 이해한 결과로 이미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미지로부터 숨어있는 암시된 이념들을 그치? 파악하면 사회 이해로 가는 건데, 지금 1번 선택지에서는 이런 순서를 좀 해버려서 왜곡해버렸다는 거예요. 그치? 이미지 제시의 지금 효과, 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치? 결국에는 뭐야? 심층적 이해의 지금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시작점이야. 맞아? 그래서 정답은 이거는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내서 사회를 이해한 결과가 아니고,
이 사회를 그치 이해하려면 이념이 필요한데 그런 이념이 투명하게 드러나지를 못하니까 그치 이렇게 표면적인 이미지 아까 뭐야 위아래 세계로 구분해가지고 보여준 거지. 미래 세계는 이런 식으로 구분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과에 해당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정답 1번이지. 그치? 예. 자, 그리고 맞자. 그리고 밑에 그 보기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어쨌든 두 구역 사이 갈등 중심으로 우리 사회를 조망하게 한다라는 요 워딩을 통해서 8번에 4번 선택지 두 구역 갈등을 다룬 서사가 우리 사회를 조망하게 한다라고 언급한 것은 분산이고 파편이었습니다만 영화 속에서 이것을 뭐 했다고? 지금 역사적으로 회고적으로 완전 과거처럼 서술함으로써 총체적인 이해를 도왔다. 이런 식의 지금 크라카우의 견해가 지금 연결되는 것이었고. 다음에 5번 선택지 솔직히 유행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니까 대중의 취향이 반영됐다라는 5번 선택지. 그지? 4번, 5번 그렇게 구분한데 무리는 안 됐을 거고 1번이 아주 좋은 선택지였어. 정답이기도 하면서. 맞지? 순서 외우자. 그러니까 이미지를 제시한 것은 언급된 것은 사회를 이해한 결과가 아니고 이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게끔 돕기 위해서 이해를 하려는 어떤 유도를 위해서 영화를 만든 사람이 그렇지 이렇게 제시한 이미지일 뿐이거든. 이해돼? 인과적 진술을 성공하게 이런 거 이제 잘해둡시다. 오케이? 정답 1번. 서 가가지고 세 문제를 풀었어요. 그 다음에 나지문 읽을 건데 자, SF는 기존의 검증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허구적 상황 설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서사예술에서 검증된 과학, 그치? 그 다음에 허구적 상황, 상상력 자극하는 어떤 무언가. 자, 어쨌든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다고 해서 SF가 다루는 소재나 서사가 모두 과학적으로 사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인즉슨 과학적으로 사실이어도 되고 지금 현재 있는 과학기술 수준의 어떤 기술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 예를 들어서 버틀핑 누르면 가지고 우리 여기서 수업 듣다가 집으로 가는 것처럼. 그지? 그래서 현재 과학기술로서 구현되지 않은 것이어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다만 조건은 뭐야? 과학적 진짜 가짜 그치? 참거짓의 그지 지미가 아니고 핵심은 개연성. 즉 작품의 주요 설정이나 사건 인과관계가 뭐여야 돼? 합리적이어야 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SF란 이런 것이고 SF의 조건은 개연성, 합리성이 좀 높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1문단만 듣고 읽었을 때 그럼 얘도 지금 SF 하니까 SF 우리가 소설도 있지만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치? 왜냐면 1문단에서 가달락에서 영화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봐봐. 기발한 상상력이 촉발하는 경이로움은 SF의 중요한 장르적 특징이다. 자, 그래서 SF에 등장하는 장대하고 압도적인 대상들은 광대한 자연을 마주했을 때, 그래서 우리 광대한 자연을 보지 못했던, 그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만났을 때, 그치? 막 놀라고, 또는 두렵기도 하고,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치?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F 연구자 다르코 수비는 이 SF에서 당대의 지식, 기술, 경험을 뛰어넘어 물결. 쌤이 요즘대 평가에서 무관하다, 그치? 또는 관계없이 이런 것들 많이 뛰어넘어도 곧잘 나와요. 자, 뛰어넘었다는 건 우리 흔히 초월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말인즉슨 아까 1문단에서 얘기했던 당대의 과학 지식, 그치? 또는 경험 이런 것들이 그치? 반영될 수도 있지만 당대의 과학 지식, 경험 수준을 뛰어넘는 초월한 그 무언가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야. 아까 내가 버튼 튕기를 위해서 갑자기 집으로 간다는 거죠. 맞아? 자, 그래서 이렇게 현재 우리 당대의 지식, 기술, 경험을 뛰어넘어서 경이로움을 안겨주는 대상을 노붐이라고 부른대. 자, 라틴어로 새로움을 의미하는 노붐은 일회적 놀라움을 유발하는 장치가 아니라 작품 전반이란 여기서 일회적 나누어서가 상대가 지속. 그치? 그래서 지배적인 요소, 현실 세계와 SF 작품 묘사하는 허구 사이의 차이. 이렇게 지금 노붐, 전반의 영향, 지배적 영향, 차이 드러내는 거. 그 다음에 세계관 드러내는 거. 오른쪽 상단. 자, 그런 점에서 SF 작품 진정한 주인공은 넘어가요. 이런 비유 작품. 평가원 지문 치고 왜 이렇게 감성적이야? 이런 문장 없어도 돼. 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수비는 SF와 현실의 반영이라고 말한다. 자, SF는 미래 세계에 대한 상상을 표현하지만 그 상상은 작품이 생산된 그 시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시대는 현실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따라서 SF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시공간적 설정은 그 시대의 현실과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그 이유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뭐 때문에?
노붐이 드러나니까. 그지? 작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걸쳐서 그지? 지배를 하는 노붐이 등장하니까 현실이 드러나면서도 노붐 때문에 또 다르게 느껴지는 거야. 아까 노붐 이걸 차이라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다 다르다, 또 차이, 묶어 나가야 된다. 그렇지? 그러면서 수비는 이처럼 현실은 닮았지만 유사하지만 현실과는 다른 노붐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SF 속의 세계가 인지적인 뭐야? 낯선. 닮았는데 유사한데 다르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낯설음을 촉발한다. 그래서 이때 SF 속에 등장하는 대상은 자 현실에서 일상적이고 친숙했던 대상은 낯설고 새롭게 느끼도록 만든다. 이게 도대체 뭐라고? 노붐. 그치? 그 다음에 이 낯설음을 유발하는 것은 차이, 다름이며 작품을 통해 다름을 인지함으로써 우리는 현실에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이제 뭐야? 유사성도 있지만 현실과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 향후에는 이런 기술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까지도 가능하다. 어쨌든 따라서 인지적 낯설음은 감각적 충격을 만들어내고 그치? 그리고 이 감각적 충격을 바탕으로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도착하는 것이 닿는 정서적이고 지적인 체험이다. 그래서 인지적 낯설이란 결국 뭐야? 감각적 충격.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성찰이 되는 유발되는 어떤 경험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장난을 치는 게 7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1, 2, 3, 4번 내가 그냥 넘어갈게. 7번에 1, 2, 3, 4번 찍었다면 정말 반성해야 돼. 자, 5번 봐. 나 4번 내 1, 2, 3, 4번 설명 안 한다. 자, 5번 소리지. 인지적 낯설음은 작품에 표현된 세계에서 촉발되는 감각적 충격이 이성적 성찰에 수반되는 경험. 수반 밑줄. 수반 무슨 뜻이야 얘들아? 수반하다. 수반하다 무슨 뜻이고? 수반하다. 함께 뒤따르다. 따르다. 응? 이게 지금 함께 되는 거 아니야. 감각적 충격을 통해 이성적 성찰로 가는 거거든. 그치? 이거는 수반하는, 동반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감각적 충격이 이성적 성찰을 유도하는, 환기하는, 이렇게 가야 되지.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번에 그 9월 평가원에서는 선택지에 사용된 이 단어들도 되게 신경을 쓴 것 같아. 이렇게까지 사실 딥하게는 선택지를 구성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문 속에 있는 이 정보들을 통해서 그치? 이런 것들을 선택지에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그치? 지문 속 내용과 그치? 호응을 하는지, 범주가 맞는지, 다른지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단어적으로도 이제 장난 좀 치겠다는 거야. 이거는 계속 나왔던 패턴이긴 하지만 단어들도 그냥 조금 사실 좀 생소한 단어들도 좀 준단 말이야. 왜냐면 6번 좀 다 풀 건데 6번도 보면 뭐 항구적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항구 씨가 뭐 여기 울산항 부산항 이제 항구는 이제 항상 또는 영구 이런 뜻이에요. 계속된다 이런 뜻이거든. 그지? 어쨌든 이거 뒤에 또 다시 6번에 얘기할 때 설명할 거고 어쨌든 인지적 낯설문 사실 나는 지금 쌤이 필기를 할 것도 없어요 사실. 전 밑줄 잘 체크만 잘해두면 되니까. 자,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밑줄을 긋는다는 것도 너희가 뭐야? 지문을 읽고 판단하에 그치? 이렇게 그어야 되는 게 읽으면서 그치 말하고 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수비는 SF가 등장하기 이전에 또한 인간은 허구적 이야기를 통한 낯선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충족해 왔대요. 자, 우리 뭐 대표적으로 뭐 신화 같은 게 있겠지, 그치? 자, 특히 수비는 이상적 세계인 유토피아에 대한 이 동경을 다룬 이야기와 SF 사이 유사성을 인정하고 유토피아를 SF의 중요한 소재로 받아들입니다. 유토피아가 우리 흔히 이상세계라고 앞에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SF에서 또 추구하는 이 세계가 이상세계 현실과는 좀 다르지만 그렇지? 자 이상을 좀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구나. 그리고 오늘날 환경오염, 전쟁 등으로 인해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적 세계, 즉 유토피아를 탐색하는 것은 좀 중요한 것이 되었다. 왜냐면 현실 문제를 뭐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지 유토피아에 대한 것 지향 또는 유토피아를 SF 같은 게 녹여둠으로써 그렇지 사람들에게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것들 중요해서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요거는 좀 특정 단락이 A 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본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의 관점 뭐냐? 유토피아라는 것이 SF 같은 것들에 녹아들면서 이런 현실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서 그렇지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입장이니까 유토피아로서의 어떤 SF를 긍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6번 문제 한번 봐봐. 외국인 문제 안 할 거야. 6번 문제 하고 끝낼 겁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 그 발문에 따르면 다음의 입장에서 A를 평가하라고 했어. 그러면 이 다음의 입장이라는 이 박스 안의 내용이 과연 A와 동일할지 좀 차이가 있을지, 그치? 즉 긍정할지 부정할지를 판단해야 되겠다는 거야. 읽으면서.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보니까 수많은 SF 영화나 소설이 유토피아를 소재로 삼는 것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그치? SF 그 이전부터 유토피아를 이제 추구해 왔다라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치? 좋아. 자, 시작은 비슷한데. 자, SF 작품들에 묘사된 유토피아가 대부분 봉쇄되어 있는 요새, 분리되고 차단됨으로써 되게 지금 자기들만의 세상에 갇혀있고 되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것처럼 보인대. 그 뉘앙스상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 뛰어나와야 되거든. 이제 부정말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실제로는 유토피아는 외부의 위협, 내부 갈등에 의해서 결국 한다고? 이런 안전과 평화와 같은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달리 실제로는 붕괴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럼 유토피아 지향해 말어. 지향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보기 박스의 견해를 통해서 다르코 수빈의 견해를 우리가 평가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야 수빈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것은 그래 궁극적으로는 그치 결국에 붕괴에 이르고 이런 결말은 현실에서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것. 그치 그 다음에 이 유토피아만이 현실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유토피아에 대한 지향 하지마. 또는 유토피아에 대한 그 지향은 잘못됐어라는 부정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 부정 평가가. 그러면은 적어도 얘들아 1번 선택지. 자, 수비는 현실의 부정적 양상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SF에서 그리는 이상적 가치에 대한 탐색을 말하고 SF에서 그리는 이상적 가치는 결국 수빈이 말하는 SF에서 이상적 가치는 유토피아가 바라보는 이상세계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이상세계는 우리 박스 아저씨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상세계는 실현 불가능, 그치? 그리고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이상세계를 그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끝을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세계를 탐구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부적절한 탐구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1번은 안 되는 거예요. 2번 보세요. SF에서 이상적 세계를 상정할 수 있는 일단은 수빈의 생각은 유토피아의 근원적 모순에 대한 인식에서 기반한 수빈의 생각이 유토피아의 모순에 대한 인식이 기반된 아니지. 수빈은 유토피아에 대한 모순이 아니고 유토피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모순이란 말이 안 되지. 이제 3번에 SF가 유토피아에 대한 동력을 계승한다는 수빈의 생각은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항구적, 다시 밑줄 쳐봐. 항구 아까 내가 살짝 설명했는데 항상, 그치, 항시, 그 다음에 영구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근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이어지나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그치, 이상세계를 그치, 욕망하는, 그치, 이런 것들 본성이야. 이런 얘기를 했었지. 이게 항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없었단 말입니다. 맞지? 그래서, 항구적이다라는 걸 간과했다, 항구적이라는 걸 지적했다라는 내용은, 지적하기에는, 평가하기에는 좀 부적절합니다. 4번에, 수빈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어까지는 우리 박스 아저씨가 말할 수 있지. 그치? 실현될 수 없어. 그렇지만, 이 욕망은 SF의 허구적 이해활동이 해소된다? 안 된다고 해서도 해답이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준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답과 같은 거지 긍정서술어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정답이 5번이지. 유토피아의 한계를 볼 때, 이 한계는 겉으로는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구현 불가능하고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한계, 모순. 비춰봤을 때 SF를 통해 현실 너머에서 즉 이상세계로부터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수빈의 생각, 즉 유토피아로부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수빈의 생각은 바뀌어야 돼. 그러면 안 돼.가 들어가야 된다. 맞지? 이거는 그래서 내용상의 어떤 판단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지금 이제 어떤 견해로부터 그지 어떤 다른 어떤 견해에 대한 평가들이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센스를 딱 판단해놓고 파악해놓고 이가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판단해. 부정적인 평가라면 사실 1번과 4번 같은 긍정서술을 하는 거 다 달려야 돼요. 내용을 떠나서 긍정서술로 나오면 안 되거든. 부정을 바꿔야 된다든지 그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지. 긍정상 맞죠? 어쨌든 9번도 우리가 풀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3개가 풀렸다. 지워버렸지만 그래서 내가 실제로 쌤도 시간적으로 풀어봤지만 비문학은 선지가 많이 까다로웠어. 맞아. 여러분들이 낚시를 당할 만한 선택지도 꽤 많았고
그다음에 자꾸 이제 단어 처리 같은 것도 이제 같게 만들면서 표현을 좀 다르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미흡한 친구들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영역별로, 지문별로 읽어야 되는 어떤 이제 우리가 간접 취해야 될 어떤 스탠스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은 이렇고, 경제, 법은 이렇고, 여기 있는 인문 예술은 이렇고, 그래서 이런 어떤 지문들에 여러분들이 좀 반응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평가원 지문 가지고 수업합니다. 할 건데, 일단 문학의 생활 같이 할 거고, 오늘 이제 67일 남았네. 2달 남았으면 2달. 자꾸 날짜 바뀌어요. 그치? 그래서 남은 기간, 그래서 그 평가원 기출 같은 것들, 뭐 태블릿이라든지 또는 복사 같은 거, 이제 그 프린트 같은 거 해서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뭐 3개는 5개는 돌렸다 싶으면 이제 10년대 중후반 지문들이 난이도가 꽤 있기 때문에 걔네들 읽어보셔도 좋아요. 올해 수능 쌤이 구모도 제 치기 전에 뭐 현대문학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육모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그리고 구모는요, 반수생들이 끼다 보니까 너희들 현역제 아마 체감보다는 컷이 높았을 거예요. 쌤도 시험지 보자마자 이제 뭐 8말이나 9초 딱 예상했었는데 안에다가 딱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수능도 구모보다는 뭐 이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구모 정도 난이도가 좀 평균 수준인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수준에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적응이 좀 되어 있어야 돼. 뭐 쉬운 유형 한 개 나왔다고 문제 뭐 오래 걸리고. 또는 뭐 선택지 판단이 좀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그렇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평가원 지문들 계속 읽어보면은 나오는 패턴 오답 구성 원리가 비슷하거든. 그죠? 요런 것에 좀 주목을 해서 잘 읽어주시고, 고생 많았습니다.